네, 이렇게 세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다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는 개인사업자들처럼 법인도요. 주주들이 아빠 엄마가 돼서 법원에 신고를 하면 법인등록번호가 나오고 사업자 등록을 내는 순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계라는 걸 하게 되죠. 경영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이 이루어진 걸 숫자로 다 마감을 해요. 과거의 정보들을. 그렇게 해서 마감이 되는 걸 결산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제가 세무가 현재형이 있다고 그랬는데 부가가치세하고 원천세가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따라다녀요. 그래서 뒤에서 부가세하고 원천세를 얘기할 거고요. 또 결산을 하는 지금 시점, 또 현재에서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라는 직접세를 부담하게 되죠. 혹시 나 그만 사업할래 라고 한다면 개인사업자는 폐업신고를 딱 하면 사업은 안 하지만 자연인, 대표는 계속 살아계신 거잖아요. 법인은요? 법인도 나 사업 그만할래 하고 폐업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회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안 없어지는 겁니다. 법인 사업자는 없지만 법인은 여전히 생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업 초기 하신 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법인도 폐업을 하더라도 여전히 법인 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등기부 등본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법인은 살아있는 법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무리를 안 해서 여러 가지로 과태료나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는 세무 문제도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법인들을 어떻게 사망신고하느냐? 법원 가서 청산, 해산이라는 절차를 거쳐야만이 법인도 폐업이 돼.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법인 폐업 신고했다고 법인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 개념들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오늘 핵심은 이 부분. 회계연도가 움직이는 과정에서도 경영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이 하는 과정에서도 회계라는 게 이루어지고 동시에 부가세와 원천세 일정 시점으로 해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고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봤을 때 개인사업자는요. 세법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일개년 직거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직거를 익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신고합니다. 내가 사업에 관련돼서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업소득세라고 부릅니다. 사업소득세. 근데 우리가 보통 5월 달에 신고할 때 종합소득세란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거를 5월 달에 신고하는데 다른 거 더 합쳐서 신고하라는 거예요. 어떤 거? 그 안에 월급을 받은 게 있다. 그러면 근로소득도. 그리고 지금처럼 사업소득도, 기타소득도, 부동산소득도, 연금소득도, 배당소득도 다 합쳐서 신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창업하신 분들은, 개인사업자분들은 내년 5월 달에 신고할 때 지금 회사 세운 이것만 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도 합쳐서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종합소득세라고 부른다는 거고, 법인들은요, 제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렇게 써 있어요. 회계연도는 상법상, 회사법상 1년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고 안 하고 1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회사를 세울 때, 법인을 세우실 때 대부분은 법무사를 통해서 하시다 보니까 아마 12월 말 법인, 즉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말로 하셨을 거예요. 근데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6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10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상관없습니다. 몇 년이면 되니까? 1년이면 되니까. 그래서 어떤 법인들은 6월 말 법인도 있고요. 5월 말 법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회사의 목적에 따라서 종료일을 정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12월 말 법인을 하죠. 그리고 나서 60일 이내에 주주총회를 하게 됐습니다. 정기주총, 상법상. 그러면 60일 이내에 주총하면서 뭐를 해요? 감사도 하고요. 또 우리 재무 상태가 이렇게 됐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죠. 승인을 받은 후에 법인세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3월 말일까지 3개월 이내라고 신고서가 세법상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12월 말 법인은 법인세 신고 언제 할까요? 언제? 3월 말에 합니다. 3월 말에. 만약에 내가 6월 말 법인이다. 그러면 법인세 신고 언제 할까요? 9월. 9월 말. 그렇죠. 그래서
회사마다 전략적으로 이거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참고로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아직 우리 예비 창업자분도 계시니까. 우리 정책 R&D 자금이나 이런 거 보통 언제 나와요? 2월 달부터 나와요. 맞죠? 2월 달부터 나와요. 근데요. 회계연도가 언제 된다고 그랬어요? 12월 말까지를 그 다음 연도 3월 달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2022년도 내년 2월 달에요. R&D 사업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재무제표 가져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재무제표를 딱 들고 가려더니 어떤 걸 가져가야 되냐면 내년 2월 달이다 보니까 2022년도 그러면 2021년도 올해 걸 들고 갔으면 좋겠는데 결산이 완료되어 세무세 신고되지 않았죠. 들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언제 거? 내년 2월인데 언제 걸 가져가느냐? 2020년도 거 들고 가야 돼. 맞죠? 그러니까 아주 못생기고 아주 결과가 안 좋았던 걸 들고 가야 돼.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일부러 9월 말 법인 하는 분도 있어요. 9월 말 법인하면 12월 달에 법인세 신고 끝나고 좀 더 이뻐지고 좋아진 걸 갖고 2월 달에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이것도 전략이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을 정확히 이해하면 회계 세무를 아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음 전략적 접근 방법이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도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 많이 해서 세무사는 왜 신고를 할 때 수수료를 받아요? 막 이런 질문을 해요. 사실 세무사랑 거래하시다면 세무대리인과 거래하면요 수수료를 보통 두 가지를 받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기장료, 월 기장을 해주는 기장료를 받고요. 두 번째는 법인세 신고든 소득세 신고든 신고를 하면서 조정 수수료라는 걸 받아요. 그러면 물어봐요. 내가 스스로 신고하면 안 돼요? 해도 됩니다. 세법 알고 신고하실 줄 아니면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법적으로 이런 게 정해져 있어요. 개인 사업자분들한테 정해진 건데요. 이런 업종이 있으면 농업, 수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이런 쪽에 해당되면 1년 매출액이 6억 원 이상이면 반드시 세무사 도장을 찍어서 신고해야지 조정계산서 조정을 해서 신고해야지 아니면 무신고로 본다. 신고해도 무신고예요. 그래서 내야 될 세금의 20%거나 매출액의 0.07% 좀 큰 걸 가산세를 무조건 먹여요. 무조건 먹인다. 그리고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제조업이라면 건설업이라면 3억 원 이상. 그리고 서비스, 플랫폼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1억 5천 이상이면 무조건 세무사 도장 찍어야지 안 그러면 무조건 가산세가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무사를 거래하는데 뭐 사실 대부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서 하겠다라는 분들보다는 알아서 맡기면 다 하겠지라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사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우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부가가치세로 넘어가 볼게요. 부가가치세가 되게 중요해요. 이제 아마 사업 딱 시작하자마자 개인이든 법인이든 계속 영향을 받는데요. 화면 혹시 저 잠깐 보실 수 있으면 한번 보시죠. 제가 화면이 이쪽에 있어서 자, 이 빈포인터가 있습니다. 이 빈포인터가 있는데요. 제조업자가 5천 원에 만들어요. 5천 원에. 그리고 이걸 총판한테 팝니다. 얼마에 파냐면 7천 원에 팝니다. 이 총판은 이걸 7천 원에 사와서 도매업자한테 10,000원에 팝니다. 도매업자는 이걸 소매업자한테 15,000원에 팝니다. 그리고 이 소매업자는 다시 소비자한테 2만 원에 팝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통 경로가 이게 길고 짧음은 있지만 다들 이런 거죠. 거치죠. 다들 맞죠. 이렇게 거칩니다. 자, 이때 우리나라 세법에서 부가가치세법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건을 거래할 때 물건값의 별도로 10%를 받아서 국가에 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가에 내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지금 화면 보시면 제조업자가 도매업자한테 7,000원에 팔면서 700원을 받아서 700원을 국가에 냅니다. 도매업자는 소매업자한테 팔면서 10%를 내고요. 소매업자는 소비자한테 팔면서 10%를 국가에 내는 이런 구조인 거예요. 그런데요. 중간에 있는 사람 볼게요. 10,000원에 사와서 15,000원에 팔았어요. 그럼 1,500원 받아서 딱 내려다 보니까 떠오르는 게 내가 사올 때 10,000원 주고 사오면서 1,000원 준 거 있는데 그죠? 이걸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더니 그래서 그거 까고 내라는 거예요. 법적인 용어로 상기하고 내래. 까볼게요. 1,500원에서 1,000원 까면 얼마? 500원 내는 거죠. 앞당겨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5,000원에 사서 10,000원에 팔았어요. 그래서 5,000원은 줬고 10,000원에 팔았으니까 1,000원 받았어요. 1,000원에서
500원을 까면 얼마? 500원만 내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전 단계 세액공제법입니다. 뭐라고 한다? 전 단계 세액공제법. 즉, 전 단계가 있을 때 세금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전 단계 금액을 까서 나머지만 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진짜 부담하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소비자죠. 소비자가 22,000원을 낸 걸 갖고 2,000원을 앞 사람들이 다 쪼개서 낸다라는 거예요. 그럼 부가세는 대표님들 돈일까요? 아닐까요?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다. 잠시 들고 있다가 내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첫 번째 키워드, 절세. 전 단계의 서류를 잘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환급받을 수도 있을까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10,000원짜리 10개를 사왔어요. 10만 원. 그럼 부가세 10,000원을 주겠죠. 10%. 근데 한 개도 못 팔았어요. 한 개도 못 팔았으니까 받아서 낼 게 없잖아요. 근데 내가 준 거는 이 사람이 내가 최종 소비자가 돼버려서 주면 이거를 세무서에 납부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세무서에서 나는요, 전 단계에서 준 것만 있고 판이 없어요. 그럼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급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정부 지원 사업, 여러분들도 정부 지원 사업, 뭐 예창팬이 뭐 여러 가지 정부 지원 사업 받으셨겠지만, 정부 지원 사업에서 부가세를 안 주는 이유는 뭐예요? 왜 그럴까요? 언젠가 공제받거나 돌려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담한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 부가가치세가 세법적으로는 왜 중요할까요? 라는 건데요. 물건을 팔면서 매출이 일어나는데 이 매출을 세무식으로 통해서 확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전 단계에서 물건을 사면서 매입이 확정이 되니까 수익 마이너스 비용. 그래서 결국 이익이 얼마나 나는지를 정확히 근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에서만 나타난 매출만 손익계산서의 매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세금계산서를 안 받는다든지 매출을 안 잡는다 그러면 그게 매출 누락이 되는 거죠. 가끔 가다 보면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세금계산서 안 끊으면 10% 깎아줄게, 20% 깎아줄게 이렇게 거래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일단 딱 보기에는 내가 저렴하게 살 수 있어 라는 관점이 생기죠. 단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거냐? 사온 근거가 없어요. 근데 내가 1억 원어치 사왔어. 팔 때 내가 2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2억에 팔면서는 부가세가 10%가 나오죠. 그러니까 2천만 원이 나오죠. 2천만 원 딱 내는데 세무서에서 보니까 웃긴 거야. 사온 게 없는데 판 것만 있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부가세법상 구조가 안 맞는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뭘까요? 개인 사업자는 들었는데요. 법인 사업자가 문제가 돼요. 어떤 거냐? 돈이 나갔는데 돈의 출처가 없잖아요. 서류가 없으니까, 행정서류가 없으니까, 세금계산서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대표님이 빼간 돈이 돼버려요. 법인 돈을. 그래서 대표님이 업무적으로 샀음에도 불구하고 꼬라박아야 돼요. 토해내야 돼요. 이자까지 줘야 돼요. 법인이라는 사람한테. 세 번째, 세금은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이익이다라고 했어요. 뭐 10억에서 8억 빼면 2억이 이익 남는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매출은 10억이 찍혔는데 아까 1억에 대해서 증빙이 없으니까 7억이 돼버리죠. 8억이 아니라. 그럼 뭐가 올라가요? 이익이 올라가죠. 그럼 1억만큼 올라가니까 법인세라면 20%. 그리고 개인이라면 한 15%에서 20%가 더 세금을 내야 되는 구조가 생기는 거죠. 생각해보면 세금 더 나와요. 10% 줄인 게 아닌 15% 줄여서 물건을 산 게 오히려 세무상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 게 부가가치세다. 그래서 부가세가 중요한 이유는 이 부가세 신고를 통해서 매입과 비용이 또는 매출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을 내셨을 겁니다. 법인은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들도 일반 가세자라고 내는데요. 이 사업자는요, 우리가 사업자와 비사업자로 나눕니다. 사업자와 비사업. 이 말은 뭐냐? 지속 반복적인 상거래를 하는 사람을 사업자라고 부르고 일시적으로 한 번 받은 건 비사업자입니다. 내가 자동차를 끌고 다니다가 중고차를 팔았어요.
이익이 났어요. 이건 어쩌다 한 번 판 거기 때문에 사업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돈이 되네? 하고 자꾸 반복했어요. 그럼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된다. 자, 이 사업자는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보통은 사업자 등록을 냅니다. 그래서 과세사업자라고 하고 면세사업자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세와 면세란 말은 무슨 말이냐? 부가가치세를 과세를 한다 해서 과세사업자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준다 해서 면세사업자지, 세금을 안 낸다 해서 면세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가세법 기준으로 면세와 과세가 쪼개지는 겁니다.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10%를 내는 사람과 10% 이하를 내는 사람을 쪼개서 이 사람들만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그럼 면세사업자는 이 사람들은 부가세법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면제해주는 사람들이에요. 부가세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면세사업자 수익금액 신고라고 해서 1년에 딱 한 번 신고합니다. 부가세사업자는 여러 번 신고하는 겁니다. 자, 부가세 특징. 부가세는 간접세다.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다. 두 번째,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낸다. 여러분들 이제 지점으로 낼 수도 있고 개인 사업자는 또 다른 장소에 낼 수도 있잖아요. 사업장이 있는 곳에서 세금을 내는 걸 원칙으로 해요. 지금은 이제 단일 납세자 신고해서 한꺼번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사업장 소재죠. 세 번째, 부가세는 10%가 단 0%도 있습니다. 이 0%는 언제 0%냐? 부가가치세법은 국내법이에요. 국내법이다 보니까 국내인한테 거래될 때는 10%를 주고받지만 외국 사람한테 팔 때는,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10%를 받지 않습니다. 10% 받지 않습니다. 우리도 왜 텍스프리라고 들어보셨죠? 해외 갔다 오시다 보면 공항에서 이렇게 돌려받잖아요. 그건 얘기는 왜냐면 우리나라 세율은 10%지만 전 세계 보면 유럽 쪽은 27%까지 부가세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외국 회사랑 거래할 때 부가세를 안 받는 겁니다. 안 받으니까 납부할 일도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외국 회사랑 거래할 때도 수출에 대해서만 안 내는 거예요. 수입에 대해서는 내게 됩니다. 수입은요, 오면서 관세청에서 10%를 받아요. 수출에 대해서만 안 내는 거다라는 거.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 어플리케이션이 앱스토어에 올라갔어요. 한국 사람이 다운로드 받아요. 3달러. 한국 사람이 받아요. 이 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외국 사람이 받아요. 그럼 부가세가 없어요. 똑같이 3달러인데. 그래서 더 정확히 얘기하면 국내인이 다운받으면 2,727원이 매출액이고 272원이 부가세인 거예요. 근데 외국인이 이걸 다운로드 받으면 그냥 3달러 전체, 3,000원이 전체가 다 우리 매출액이 됩니다. 왜? 세율이 없으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외국인한테 거래할 때는 0%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부가세도 자진신고 납부제도고 아까처럼 환급이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